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금요일 김형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해외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번 주부터 뉴페이스가 등장했습니다. 직접 자기소개까지 들어볼까요? 누구십니까? 저는 매주 금요일 알고 있으면 이득이 되는 국제뉴스 전해드릴 아나운서 박세정입니다. 사실 이 돈이 되는 라이브에서는 경제 이슈 많이 다루시잖아요. 네, 그렇죠. 경제 이슈를 알아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데 사실 경제만 안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국제, 정치, 사회에서는 뭐 어떤 이슈가 있나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조금 포괄적으로 국제 이슈 다뤄드릴 거고요. 특히나 뭐 제 마음대로 막 분석해서 해드리는 건 아니고 주요 외신들이 어떻게 그 이슈를 바라보고 보도를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인데 아주 기대도 되고 신뢰감이 듬뿍듬뿍 갑니다. 일단 뭐 비즈니스 대화를 하면서 돈이 되는 정보들을 교환하면서도 이런 국제에 대한 시각,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좋은 돈 되는 정보가 결국엔 될 수도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첫 소식, 어떤 소식부터 출발할지 사진으로 먼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은 누군지는 아시겠죠? 네, 네. 이분은 동네 그 옆집에 사실 것 맞아요. 같은 어르신인데 영국의 맞습니다. 총리시잖아요. 이 자유로운 머리 스타일로 정말 유명한 우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인데 이 사진 자세히 보시면 손에 딱 뭐 들고 있는지 보이세요? 손에 이거 물컵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뭔가 딱 건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네. 보이죠. 밑에 약간 술병이 보여서 맞습니다. 왠지 술 것 같아요. 자, 뭐 사실 술을 마시는 거, 건배하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소와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요거는 자세하게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고 네. 이번 주 화요일 새벽에 결정이 된 문제인데요. 이른바 파티게이트로 엄청난 정치적 고비를 맞이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결국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요거를 CNN이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화면에 지금 보이실 텐데 네. 제목을 보면은 보리스 존슨이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의 지위는 아주 심하게 손상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우리 그 초등학교 어휘 수준으로 보자면 survives 그렇죠, 살아남았고 bruised 약간 뭐 멍들었다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영어로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네, 맞아요. 아주 badly 하면은 완전 심하게 막 와장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네. 조금 격하게 지금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요거를 살펴보면은 파티게이트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파티게이트 딱 느껴지시죠? 보통 게이트 앞에 붙는 게 이렇게 썩 좋은 게 아닌데 말이죠. 맞아요. 파티게이트 왠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진하고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지난해 6월이었어요. 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생일이 6월 19일이래요. 그런데 지난해 6월이면 어떤 때였냐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전 세계가 팍팍했을 때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보다도 유럽이 엄청 난리가 났을 때예요. 그래서 거의 봉쇄 조치를 했던 때였기 때문에 영국이 정말 긴장감이 엄청 돌던 때인데 그때 지난해 6월에 총리 관저에서 존슨 총리가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하죠. 자, 여기서 생파를 너무 이렇게 신나게 하셔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파티게이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 끝난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 방역 수칙을 어기고 좀 여럿이 이렇게 모여서 파티를 벌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쩌다 한번 잘못 칠수 네. 이게 아니라 그 생파나 그렇죠.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나 주요한 날에 진짜 총리 관저로 친구들 모여 해서 굉장히 교우 관계를 돈독하게 다지셨구나. 네. 야, 근데 이제 그분이 총리였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거 연예인이 한번 이런 거 딱 터졌다 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적절한 시기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우리 영국 사실 소식 이 코로나 심각했던 상황들 외신으로 많이 전해 들었었는데 네. 그 상황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이런 뭐 파티를 하고 했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로까지 불렸군요. 네,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졌고 물론 이 존슨 총리는 나는 거기 없었다. 잠깐 이렇게 하고 빠졌다 얘기를 했지만 뭐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요. 주요 외신들도 분명 참석은 했을 것이다 하고 거의 확신하는 기사를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장면은 술잔 내가 딱 들고 나는 그냥 빠졌는데 그렇죠.
그렇게 찍힌 거다라고 음. 이제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네요. 맞습니다. 아하. 어쨌든 뭐 기자들은 믿지 않았고 외신들은 좀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도덕성이 결여됐다 하면서 막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불신임 투표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 진행이 됐는데 이제 보수당 하원 의원 359명이 참여를 해서 148명은 총리 그만둬라 했고 존슨 총리를 지지한 사람이 21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과반을 넘어서 결국은 살아남은 거죠. 일단은 CNN에서 보수당 하원 의원들의 불신임 투표 진행 소식도 지금 네. 저희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면 네, 그 스코어까지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살아남았긴 했는데 맞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살아남았다, 모든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불신임 투표가 일단 뭔지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요게 사실은 불신임, 신임, 신임 투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뭐냐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제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도덕적 결여로 비판을 받으면 네. 어떻게 흘러가죠? 잘못하면 이제 탄핵하는 그렇죠. 상황도 있죠. 맞습니다. 네. 대통령제에서는 사실 최종적으로 탄핵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탄핵은 우리도 경험을 해봤지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냥 한 번에 투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영국은 우리와 달리 의원 내각제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각을 해체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겁니다. 의원들의 권한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훨씬 더 좀 크다. 그렇죠. 네, 그래서 총리 자리도 위태위태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 불신임 투표라는 걸 만약에 거쳐서 여기서 과반이 넘지 않게 반대 투표가 나오면 정말 총리 자리를 이제 그만두고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금 보셨던 요 CNN 기사처럼 survive, 살아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사실 총리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살아남았다라고 한 곳에 저는 집중을 해봤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불신임 투표가 영국에서 이번에 처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2019년 1월에 네. 그때 당시 메이 총리 기억나세요? 여성 총리. 네네네. 그 혹시 그 브렉시트 때문에? 맞습니다. 아하. 맞습니다. 그때가 정말 브렉시트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인데 그때 테리사 메이 총리가 뭐 브렉시트 관련해서 조금 결의안을 냈는데 그게 조금 많이 반대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원들이 이 총리는 좀 자리를 물러섰으면 좋겠다 하고 불신임 투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 메이 총리는 찬성표를 63%를 받아서 살아남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존슨 총리는 몇 %로 찬성을 받았을까요? 아까 359명 중에 148명, 총리 지지가 반대했고, 211명.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퍼센트로 따지면 59%라고 나와 있었죠? 계산한 것처럼 하려고 네. 그랬는데. 자, 59%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59% 과반 넘었는데 잘 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2019년에 테리사 메이 총리는 63%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완전 흐려져서 6개월 후에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으면 어쨌든 맞습니다. 지금 퍼센테이지가 뭐 과반이라 하더라도 네. 그렇게 안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존슨 총리는 지난번에 63%보다도 더 적은 59%인데 과연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각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 주요 외신들은 조금 낙천적이진 않은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badly bruised 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한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자, 지난달 5월에 3발을 쐈어요. 그런 다음에 지난주에 8발을 또 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요거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아시아 순방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얘기를 나누고 미국으로 샥 돌아갔죠. 네. 자, 왜 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순방 목적이 좀 궁금한데 네.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요 순방 목적을 사실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과 아시아가 잘 협력을 해서 우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외신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IPEF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앞세워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의 시작이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IPEF가 뭐냐면은 미국이 주도해서 인도태평양, 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묶어서 우리 경제 협력체를 만들자 하고 만든 새로운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중국만 빼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까지. 13개 나라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딱 빠졌고 맞습니다. 미국이 주도했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 미중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서로 이제 세력 겨루기를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렇게 딱 보이는 거고요. 사실 조금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어떤 외신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하고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이 나토를 만들어서 러시아를 견제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 만들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중국 견제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IPEF도 점점 나토처럼 성장을 해서 이 공식적인 국제 기구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토는 사실 이제 뭐 북대서양 조합기구는 약간 아무래도 국방 쪽에 좀 더 그렇죠. 서로 손을 잡자 이 얘기인데 맞아요.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경제 프레임워크, 경제 관련된 거라서 뭐 위협적으로 꼭 받아들여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맞습니다. 나라 간에 협력해서 맞아요. FTA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중국의 반응이나 세계적으로 보자면 네, 이건 명백하게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이 주도해서 그렇죠. 다른 세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중국은 또 이에 대해서 뭐 경제 무기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조금 격하게 요즘 들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IPEF가 어쨌든 간에 중국을 위협하는 데는 뭐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로는 잘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네. 여기서 제가 이 IPEF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이 세 발을 25일에 했거든요. 그거를 로이터 통신은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이게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딱 견제를 한 거다, 경고한 거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4일에 일본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 한 10시간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한 10시간 넘게 걸리다가 미국 그 영토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맞춰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바이든 너 미국 지금 갔니? 나는 쏜다. 이런 식으로 한 거다 하고 로이터 통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정밀하게 보자면 뭐 벗어나는 시점이나 모든 것들 아주 전략적 계획적 도발을 사실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말고도 다른 국가들이 상당히 좀 반응을 내놓고 있고 대표적으로 영국 로이터에서도 보도가 G7 국가들이 이런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진으로 한번 또 만나볼까요? 네, 요 기사가 정말 중요한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요거예요. 네. 자, 로이터에서 지금 G7의 외무장관들이 decry, 요게 비난하다라는 뜻이고 가장 최근에 북한의 ICBM 테스트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 요렇게 한 건데요. 네. 자, 우리 김연기 앵커 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그러지 마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난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약간 뭐 criticize 맞습니다, 이런 거 맞습니다. 있고, 네, criticize. 그다음에 이제 뭐 don't blame me. 그렇지. 뭐라고 하지 마 나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주 뭐 이 정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더 알지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진행을 위해서 또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네. 자, 말씀하신 criticize 하면은 뭐 비난보다 좀 비판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blame 하면은 내 탓으로 돌리지 마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denounce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이것도 비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뉴스 외신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condemn이거든요. condemn 그러니까 강력하게 비난한다, 규탄한다 이렇게 해서 condemn을 쓰는데 왜 로이터에서는 condemn을 쓰지 않고 decry를 썼느냐? 요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네요. 네, decry 뭘까요? 글쎄요. 아니 뭐 규탄한다까지 뭐 네. 대북 뭐 규탄 성명도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외신으로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좀
겸손해지고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설명 좀 해주세요. 쿵쾅쿵쾅 뛰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정말 멋진 요 영어 단어 하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decry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condemn처럼 강하게 비난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어떤 게 숨겨져 있냐 하면요. 공개적으로 대놓고 심하게 엄청나게 꾸짖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G7 국가들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선진국이 G7이지 않습니까? 이 선진국들이 다 같이 뭉쳐서 북한을 그냥 강하게 비난하는 걸 넘어서서 공개적으로 꾸짖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겁니다. 굉장히 좀 그 강하게 뭐 네. 성토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또 이제 6월 6일에 네. 8발이나 발사를 또 했죠. 네. 또 이거에 대한 썼습니다. 반응은 또 어땠는지 볼까요? 네, 여기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한번 볼게요. 네. 그 미사일 발사를 하는 딱 사진과 함께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같이 반응을 했다. 뭐에 반응을 했냐? 북한의 미사일 뭐 8발 쏘는 거에 반응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살펴보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국이 7발, 미국이 1발 해서 합쳐서 8발 이렇게 똑같이 8대 8로 반응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CNBC 기사가 바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 기사 헤드라인은 그대로 워싱턴 포스트와 비슷하게 뭐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합동으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CNBC에서는 요 뒤쪽에 요런 얘기를 했어요. 요 부분도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이거 너무 많으니까 제가 번역을 다 해드리긴 조금 뭐하지만 라스트 먼스 정도에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난달이다 뭐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난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이랬어요. 북한이 3발이나 미사일을 쏘고 자꾸 핵실험을 하는데 우리 북한을 향해서 국제사회가 같이 추가 제재를 합시다. 좀 제재를 좀 강화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표결에 붙였는데 지금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하고 러시아가 여기 중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vetoed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그 아는 비토 맞습니다. 비토했다 할 때 비토군요. 비토 파워. 네. 요거예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하, 이렇게 나온 네.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다음에 이 CNBC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 하면 제가 뭐 읽어드리진 않겠지만은 요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2006년에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딱 하면서 그때 유엔이 완전 비상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모여서 야 우리 북한을 제재하자 해서 경제적이건 정치적이건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22년까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적어도 북한의 핵실험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중국과 러시아가 아예 추가 제재하지 맙시다 하고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CNBC는 이거 좀 의미가 있다. 2006년 이후로 최초로 유엔 안보리가 조금 분열된 조짐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세계 사회 국제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똘똘 뭉쳐서 네. 중요한 뭐 기후 환경 이슈나 뭐 이런 데 대해서는 공동으로 다 대응을 해왔지만 이제 네.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혹은 네 편 내 편이 점점 그렇죠. 선명하게 좀 갈려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네, 뭐 그냥 넘길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제재 관련해서 의견이나 입장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북한의 도발은 계속해서 이런 제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날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외신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요거 정말 잘 여쭤봐 주셨는데 이번 주에 정말 핫했던 뉴스거든요.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북한 풍계리의 갱도 중에 하나가 다시 개방이 됐더라. 그걸 우리가 확인을 했다. 아마 이것은 추가 핵실험을 할 거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핵실험까지 간다면 뭐 우리 레드라인을 넘어서도 이제 한참 넘어서는 상황인데 네. 뭔가 평화 무드에서 지금 올해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여러모로 참 암울한 기운들이 맞습니다. 웃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고 네. 다음 소식은 더 웃지 못할 좀 충격적인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식인데 네.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을 텐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네, 정말 한 달도 안 됐어요. 5월 14일에 뉴욕 버팔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고 열흘 후인 5월 24일에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주 토요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총기 난사 사건이 우리가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 것만 우와 어떻게 하겠지만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올해 안에 지금 6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미국에서 기록된 총기 난사 사건만 246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예, 끔찍하지만 엄청나죠. 사진 한 장 보면서 또 네. 얘기 나눠가죠. 자, 지금 한 사람의 얼굴이 예. 사진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죠. 맞습니다. 자, 이 사람 사진은 사실은 뭐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언론이 얘기하고 이럴 겨를도 없이 자신이 페이스북에 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이 쉽게 됐어요. 아니 근데 이분 참 네. 이해할 수가 없는 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18살 라틴계 남성인 라모스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에 그 당일 총기 난사를 벌인 그 당일에 3차례 메시지를 했습니다. 경고 메시지를 딱 올린 거예요. 나 초등학교 갈 거야. 총 쏠 거야. 너네 두고 보자. 아하. 이런 식으로 3번이나 올렸고 네. 마지막 메시지를 올린 다음에 15분 만에 학교에 쳐 들어가서 총격을 한 거예요. 그 전에 본인의 가족도 살해를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를 먼저 살해를 하고 들어가서 엄청난 아이들을 이렇게 죽이고 직원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요거 관련 기사 뉴욕타임즈 거 한번 보실게요. 너무 끔찍한 사건인데 네. 근데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네. 메시지를 네. 남기고 범행을 예고하고 가는 그런 정말 사이코 살인마들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그거를 전담해서 좀 지켜보는 어떤 그렇죠. 보안 나라에서 네.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왜 뭐 막을 수는 없었을까 자꾸 이제 끝나고 맞아요. 나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많은 외신들도 인재다 이거 왜 못 막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요즘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소셜미디어의 힘이 엄청납니다. 뭐 언젠가 저희가 또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 있었던 이 필리핀 대선도 왜 독재자의 자식이 다시 됐느냐?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석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요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도 소셜 미디어에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도 왜 못 잡았냐 하는 얘기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런 정말 전남 특별 기구가 꼭 신설이 돼야 되고 적극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뉴욕타임즈 기사를 다시 한번 저희 뒷배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희생자가 무려 19명의 아이들 그리고 음. 2명의 성인이 맞아요. 텍사스 학교에서 네, 당했다는 건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고 정말 슬플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장례식에서 나온 얘기를 이제 또 뒷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거기 어떤 어린 아이가 자기는 총에 맞지 않으려고 총에 맞아서 피 흘리고 있는 친구 몸에서 이렇게 피를 묻혀갖고 자신의 몸을 묻혀서 누워 있었대요. 우리가 그 비극적인 그 전쟁 영화나 이런 데서 정말 살기 위한 그런 상황들이 뭐 영화이고 네. 또 뭐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냥 지옥이 펼쳐져 있었겠네요. 그 맞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네. 너무나 끔찍한 얘기인데 샌디 훅 사건이 또 재조명을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떤 사건입니까? 요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를 낸 거예요. 이번 사건은 샌디 훅 사건 이후 최악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네. 샌디 훅 사건이 뭐냐 하고 또 핫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10년 전이었어요. 2012년 12월 14일에
코네티컷주 샌디옥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네. 자, 그때 이 총격범은 20살이었던 아람 란자라는 사람이고요. 초등학교에 침입을 해서 총을 막 쏴가지고 6살, 7살 정도 되는 아이들 20명이 사망을 하고 성인 직원도 6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그 라모스 네. 사건과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점들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초등학교에 침입했다. 네. 이것도 비슷하겠고요. 그 다음에 라모스는 집에서 할머니를 살해하고 학교로 갔잖아요. 예. 요 아람 란자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학교에 갔어요. 자, 그리고 요 범인들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비사회적인 사람이었대요. 네. 그래서 요 아람 란자는 뭐 아스퍼거 증후군, 불안장애, 강박장애 이런 걸 얻었다고 하고, 그리고 10대 때부터 누구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그런 소설 같은 걸 엄청 썼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라모스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대요. 그래서 정말 무차별적으로, 정말 비정상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일이 예고된 거냐 하고 분석하는 기사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주요 외신들은 어쨌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다. 이 어렸을 때 뭐 불안장애, 강박장애 이런 거는 이번 범죄와 연결시킬 수 없다 하고 딱 냉정하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그 범인에게 뭐 서사를 부여한다. 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언론에서 항상 신중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접근하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 구조적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또 완전히 또 별개로 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올 때 어떤 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묻지마 살인을 발생하고 난 다음에 조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 범인의 어떤 불우한 환경이나 이런 거를 뭐 조명해서 범인에 대한 온정주의가 생긴다든지 이런 네. 부분들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이제 다른 거는 당연히 이쪽은 총기가 그러니까요.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청소년들에게도 뭐 20살 아니면 맞아요. 17살 이런 사람들도 그냥 총을 다 갖고 다닌다니까. 이게 이게 참, 18살만 예. 넘으면 총을 소유할 수가 있어서, 요 라모스도 무슨 뒷얘기가 있냐면은 18살 생일이 끝나자마자 총을 샀다. 우리는 이제 운전면허 따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18살 생일 지나고 바로 총을 산다는 게 뭐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고 또 이 뭐 헌법 규정이 또 네. 다르고 수정 헌법에 있다고 하는데 총기로 인한 대량 살상이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고. 정말 말이 안 되죠. 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총을 사냐, 그 파워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CNN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CNN에서 네. 분석 기사를 이거에 대해서 냈는데요. 이 기사를 한번 보면 요거는 미디어 보도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자, 이 CNN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이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하고 샌디옥 사건을 자꾸 연관시키고 연상이 되는데, 언론 보도에서 너무 자세하게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몇 발을 쏴서 어떻게 죽이고 이런 얘기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이러한 사건이 정치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하고 딱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치화 되어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은 요 전국 총기 협회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네. 그 협회 파워가 너무 세서, 그런데다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정말 사람의 생명을 멸시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정치로 딱 나눠서 편들고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총기 소유를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총기 소유까지는 찬성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정치적으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딱 이미 정치적인 이슈로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딱 대표적으로 정치적 이슈로 나뉘어져 있는 게 낙태 문제, 그리고 총기 소유 규제 문제. 네. 네.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첫 이슈인데 뭐 우리가 한 포인트에서도 우리가 웃을 만한 얘기가 하나도 네, 없어서 맞아요. 조금 뭐 답답하고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긴 네. 한데,
그렇다고 뭐 이 안 좋은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 다 외면하게 되면 그것들이 그렇죠. 해결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는 이 소식들을 좀 심도 깊게 다뤄봤습니다. 네. 우리 박세정 앵커와는 박세정 네. 아나운서와는 또 이제 다음 주에 네. 조금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 그 중에서 또 돈을 지키고 돈을 또 벌 수 있는 그런 네. 소식들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좀 더 명랑하고 밝은 소식들 노력해 많이 좀 보겠습니다. 생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박세정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